그러면 저당권 봅시다. 저당권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시험 문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네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들어가 볼게요.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다 해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을은 채무자죠. 갑은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이 채권을 을이 갚으면 좋은데 안 갚을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을의 부동산에, 즉 X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X 부동산에 이 을이 자기가 갖고 있는 X 부동산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죠? 설정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됩니다. 뭐 많이 그렸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봅시다. 이 X 부동산을 볼게요. 현재 X 부동산을 누가 사용 수익하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즉 이 채무자,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니까 채무자한테 이 사용 수익 권능이 남아있죠. 그죠? 이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하지만 이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좋은데 안 갚아요. 그러면 이 갑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경매를 진행하죠.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락인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경락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다?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분을 이 사람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너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처분하겠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물상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물상보증인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을이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으면 좋은데 이 을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어요. 근데 이 을의 뭐 형제라고 할 거예요. 형제가 좀 이렇게 돈이 있어서 이 을이 빌린 1억 채무에 대해서 이 병이 X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이 채무를 위해서, 즉 을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자는 누구죠? 똑같죠? 저당권자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이 병이에요. 이 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즉 채무자는 이 사람이지만 이 병이 이 채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잖아요. 그죠? 이 병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이 채무를 보증을 한 것과 비슷하죠. 저당권 설정이랑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물건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갑은 뭐다? 이 X 부동산, 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상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상보증인 아시겠는데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겁니다. 이 둘이 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나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과 병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볼까요?
예, 교환 가치만을 지배한다.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 소리죠. 사용 가치, 수익 가치는 누가? 설정자가 보유하죠. 점유를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2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이라서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배웠죠?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그 두 문자로 물이랑 불이랑 함께 간다고 그랬죠? 부수한다. 그래서 뭐 물불 부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불물 부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을 갖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약정 담보물권이죠? 약정. 저당권은 유치권과 다르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했죠? 그죠? 등기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저당권은 이렇게 돈을 빌린 다음에 둘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죠. 186조에 따라서 저당권이 발생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이 발생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 예외는 나중에 볼게요. 네 번째 볼게요. 교환 가치를 지배함으로 우선 변제권 있다고 했죠. 그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저당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당권 성립을 볼게요. 저당권은 약정 저당권이니까 뭐죠?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서 등기까지 해야지 저당권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답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빌리는 계약을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죠? 소비물, 돈은 소비하면 없어지잖아요. 이 을이 나중에 이 1억을 갚을 때 1억에 해당하는 금전을 주면 되는 거지 빌렸던 그 금전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비대차라고 해요. 소비대차. 뭐 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돈을 빌린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인가요? 아니죠. 이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을이 이 금전 소비대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X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죠.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별개의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이 저당권 설정 계약보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종 관계를 따진다면 이게 주죠, 주. 이게 종이고. 왜 그렇죠? 이 금전 소비대차, 이 갑이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입니다. 이 주된 계약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봅시다. 가로 1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하는 계약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 뭐다? 종된 계약이라고 했죠.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죠?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채권자라고 했죠? 금전 소비대차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을이 부동산이 없어서 이 병이 물상보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맺은 거죠? 이 둘이 맺었죠? 그죠? 돈을 빌리는 계약.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맺었죠? 이렇게 맺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는 이 저당권자가 되는 이 사람이랑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설정자가 당사자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됐고요. 그러면 저당권자, 이건 봤던 내용인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이 하나죠. 근데 이게 왜 그러죠? 부종성이라고 했잖아요. 피담보채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하다. 그죠? 근데 이 부종성이 엄격하다? 아니죠. 엄격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특정 요건 하에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을 하고 있죠. 이 판례는 봤던 판례죠. 제3자가 이 저당권자한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합의를 하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판례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됐고요. 예, 저당권 설정자, 예,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지만 자신이 부동산이 없으면 보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뒷문장 볼까요? 저당권 설정은 뭐다? 물권행위죠. 저당권이 새로 만들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처분권이 있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판례 볼까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밑줄 치고 봅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이런 거예요.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등기가 된 채무자가 채무자겠죠.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 등기에는 채무자가 나와요. 채무자가.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을 텐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이렇게 뭐다? 채무자. 어디 있죠? 채무자가 김미자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저당권 등기에서는 이렇게 채무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다시 페이지로 가볼게요. 근데 지금 등기부에 있는 채무자와 실제의 채무자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다?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계약을 맺은 사람 사이에는 채무자가 누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합치가 됐는데 이 등기된 채무자가 아니고 실제 채무자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의사표시 해석 문제 기억나시나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뭐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되면 그 의사표시대로 해석을 해주는 해석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채무자로 봐야 한다고요? 실제 채무자를 채무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객체가 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객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과 전세권도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소유권 일부의 저당권은 불가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용익물권
지지전, 그러니까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용익물권은 그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할 수 있죠? 범위를 정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왜 안 되죠? 만일에 갑이 을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을에 이렇게 토지라고 할거예요. 이번엔 토지의 이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일부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자인데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그죠? 토지 전체는 일필의 토지는 이만큼인데 이 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이 사람이, 즉 이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뭘 배웠죠? 일권주의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배웠죠? 이게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은 이만큼인데 그 일부에만 권리를 인정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즉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가, 즉 물건의 일부가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되는 것처럼 저당권도 그 일부에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이 참고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럼 3번 피담보채권 볼까요? 금전채권이 일반적이나 특정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단 특정물 채권인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채권액으로 산정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봅시다. 우리가 저당권 하면 계속 이런 거죠. 돈을 빌려줬다. 이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꼭 금전채권, 이렇게 금전채권만을 대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을이 갑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걸 해볼까요? 갑을 위해서 대신 그래요. 갑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채무를 이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채무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채권자고. 그런데 이 채무, 갑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는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에 보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금전채권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특정물 채권, 아니면 어떤 행위 채권, 이런 것도 다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뭘 해야 하냐면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채권액으로 산정하여 등기를 한다. 을이 갑에 대한 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충 얼마인지 이것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밑에 등기를 볼까요?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나와요. 그러면서 금전 얼마인지 딱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갑의 건물을 지어줄 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대충 1억이다. 이렇게 써줘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후순위 저당권이라는 사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인지를 써줘야지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충 내가 얼마를 받을 수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정물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뭐다?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채권액을 기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2번. 채권의 일부 또는 수개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저당권은 가능하죠. 부동산 일부를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채권의 일부, 즉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을이 5천만 원짜리 부동산밖에 없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경우에도 즉 5천을 위한 피담보 채권 5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채권의 일부 또는 1,000만 원짜리 채권이 5개 있는데 그 수개의 채권을 위해서 이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저당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의 일부나 수개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하는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죠. 왜 그러죠? 부종성이죠. 이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한 몸이죠. 그래서 부종성이 있는데 다만 부종성을 완화하여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으며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인정을 하고 있죠. 즉 조건부 기한부 채권이라는 것은 아직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권이 아직 발생을 하지 않은 거죠.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종성이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 이걸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증감 변동에서 채권액이 제로가 됐어요. 그래도 이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한번 볼까요? 참고로 보시는데 한번 참고하기 전에 이렇게 봅시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채무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자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뭐 별 얘기 없으면 저당권자가 채권자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죠? 이 등기를 보면서 채권자 김태용이라는 사람이 그죠? 누구한테? 채무자가 김미자죠? 김미자라는 분한테 채권 1억을 빌려주면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죠? 이 지금 등기잖아요. 등기부 을구에 있는 이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을 설정한 거잖아요. 김미자라는 분이.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저당권은 순위가 나오죠?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로 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1번 저당권이 이전이 됐죠? 저당권이 이전이 됐다는 것은 현재 이 사람이 금전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이 김태용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현재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채권과 함께 저당권이 이전됐겠죠? 그래서 등기원이 채권 양도예요. 누구한테 양도를 했죠? 박정윤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를 한 거죠. 즉 채권을 양도를 하면서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서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전을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아시겠죠? 어떤 관계인지. 이 이전 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 다시 1번 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제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죠. 즉 1번이에요. 이것도 순위가.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 이전 전에 이 사이에 2번이 있었다고 합시다.
2번 저당권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전 등기를 주등기로 하게 되면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박정윤이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2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1-1번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1-1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가 순위가 1번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 2번 저당권자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전을 더 나중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등기를 한번 봤어요. 다 봤고요. 그리고 저당권 등기는 을구사하고 순위 승진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이거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순위 승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당권은 복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인데 채권자면서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근데 이 을이 채무자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X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이 X부동산에 병으로부터 또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뭐다? 이 X부동산을 대상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다 똑같죠? 이 사람 갑도 채권자고 병도 채권자지만 그러면서 한편 1번 저당권자고 이 사람 2번 저당권자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거항이에요.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을이 돈이 생겨서 이 갑한테 갑의 채권을 갚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채권이 소멸을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1번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그죠? 왜? 부정선 때문에 그래요. 소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 2번이 1번이 되는 거고 이 3번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순위 승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저당권에서는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럼 판례를 봅시다. 1번 판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이걸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즉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채권자를 갑이라고 해볼게요. 1번을. 그리고 2번을 을이라고 해볼게요. 을. 3번 저당권자 이 사람을 병이라고 해보고 채무자를 공통으로 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 갑, 을,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런 상태인데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위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 Q1번 볼게요. 2번 저당권은 소멸하는가?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왜 안 하죠? 뭐라고 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은 맞죠? 하지만 뭐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설령 이렇게 위법하게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뭐다? 이게 위법하게 말소된 거니까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소됐지만 이 2번 저당권자는 뭘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말소된 걸 회복하겠다.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이 회복이랑 무관하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다? 이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지금 저당권자인데 이게 위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이 회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좋은데 이 회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번 말소됐네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당권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라는 건 뭐죠?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경매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동산에 지금 저당권을 잡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1억인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다 각자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매에 들어갔다고 했죠. 지금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부동산이 1억으로 경매가 됐어요. 경매 금액이. 그러면 이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 5천씩 받아가겠죠. 그죠?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을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다시 당연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냥 위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자기 금액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방금 그 판례의 폰트입니다.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되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죠. 말소 기준 권리 배웠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는 1번이죠. 최선 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모조리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다 소멸을 해요. 그래서 이 2번 저당권자가 뭔 할 수 없다? 말소 회복 청구는 못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다 소멸할 건데 무슨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말소 회복 청구는 못 해요.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위법하게 말소가 돼서 자기가 5천만 원을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 누가 받았죠, 지금? 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2번이 받을 이 5천만 원을 이 사람 3번 저당권자가 5천만 원을 받아갔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뭐다? 이 5천만 원은 본래 내가 받아갈 거야. 네가 받아갈 거 아니야. 이게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손실을 본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누구죠? 3번.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을 본 사람이 누구죠? 2번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책을 보도록 할게요. 예, 1번 판례 봅시다.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이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2번이 말소가 됐죠. 그 이후에 다른 근저당권, 3번 근저당권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어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된 2번 근저당권도 소멸하죠. 왜 소멸하죠?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즉 2번이 말소됐죠.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담보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 5천만 원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죠. 그 근저당권자로서는 뭐다? 위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 자기가 배당받았어야 했는데 자기 대신 배당받은 3번이 있죠. 그 사람한테 뭐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위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다 말소되니까 이 회복 청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2번 뭘까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죠. 그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봅시다. 지금 어떤 관계냐면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즉 갑은 채권자죠. 그러면 채무자예요. 그래서 뭐 1억을 빌려주고 이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X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갑이 근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저당권자, 그냥 근 빼고 저당권자가 됐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다 갚았어요. 변제죠. 갚았다는 건 변제잖아요. 그죠? 변제를 하면 뭐다? 1억이 갚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다? 저당권은 소멸하죠. 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하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멸하면 현재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말소 등기 전에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갑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채권자 병이 있어요. 이렇게 써볼까요? 갑의 채권자예요. 그래서 병이 갑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는 얘기죠. 안 갚아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보니까 갑이 이 X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채권자네.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부만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즉 자기가 이걸 가지겠다 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과 저당권을 자신 채권의 만족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뭘 하냐면 저당권부 채권, 용어가 어렵죠.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에요. 누가 지금 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소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채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이렇게 가압류를 하면서 내가 이 채권을 나의 채권에 써야겠다.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 채권 만족에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뭐 가압류, 압류, 전부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 채권 만족을 위해서 이 갑의 채권과 저당권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뭐다? 자기가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있는 줄 알고. 저당권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소 등기가 격려하기 전에 무슨 일이죠? 실제로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말소를 안 했다는 얘기죠. 즉, 이 변제를 통해서 이 채권과 이 저당권은 현재 소멸한 상태입니다. 소멸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은 헛물을 켜고 있는 거죠. 저당권을 이전 등기를 받으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죠? 이것은 어차피 소멸할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저당권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격려했어요. 병이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격려했죠. 했다고 하더라도 뭐더라고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이전 받았지만 저당권을 이전 받았지만 이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취득할 수가 없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현재 이 사람이 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말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부종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뭐냐면 한번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저당권이 갑에게 이렇게 귀속이 된 거죠. 그럼 이 저당권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X 부동산, 이 부동산이 만약 을이 갑한테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으로 X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어느 범위까지 경매가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죠? X 부동산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매의 대상이 되는 X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가로 1번 봅시다. 종물 부합물 358조부터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죠?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내가 그린 거. 아, 없어졌군요. 이런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대해서 지금 1억을 빌리면서 을의 X 부동산을 저당을 잡았죠. X 부동산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저당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저당 잡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동산에 이렇게 부합한 물건이 있다고 보세요. 부합. 그러면 이 부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생각이 안 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합이 뭐냐면 물건과 어떤 물건이 결합을 해가지고 물건이 됐는데 이 두 가지 물건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즉 부합이란 뭐다?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의 물건이죠. 뭔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이걸 부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합쳐졌죠. 이거랑 이거랑 합쳐졌죠. 근데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만 미쳐요? 본래 이렇게 있어서요? 아니죠. 분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분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체에 다 미쳐야겠죠. 그죠?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이것만 취득합니까? 부합된 것까지 취득을 해야겠죠. 분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래서 부합된 물건과 그러면 종물이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잖아요. 편하게 하면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이 있고 종물이 있는 거예요. 이 종물이 주물을 도와주는 관계, 이것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밑에 있는 이 박스를 한번 먼저 보고 할게요.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즉 주물 나오죠. 주물이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말이 어려운데 도움을 준다 이 소리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 그걸 뭐라고요? 종물이에요. 주물, 종물이 있는데 이 종물이 도와주는 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까요? 농지, 양수시설, 물을 끌어다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물은 뭐죠? 농지가 주물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양수시설이 이게 종물이겠죠? 그죠? 주유소의 주유기가 있어야지 주유소가 운영이 되죠? 주유기가 종물이고 주유소가 뭐다? 주물이라는 얘기죠. 배와 배가 있으면 노가 당연히 있는 게 아니죠. 노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노가 종물이고 배는 주물이죠. 자물쇠와 열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물 종물이 나오면 뭐다? 예,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함께 처분이 돼요. 그러겠죠? 이걸 아시고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을 설명했고 종물에 미치게 되겠죠? 같이 처분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처분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잖아요. 이렇게 을이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저당권 잔데 이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위한 종물이 있다고 해볼까요? 종물. 그러면 뭐다?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미친다? 여기까지 미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주물만 취득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물까지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주물과 종물 이론입니다. 다 봤습니다. 이제 한번 책으로 볼게요. 다 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더 봐야 하는 게 있죠. 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불문하며 등기 여부도 불문한다 하면서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물 종물에 한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이 된 경우라도 뭐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이 이건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이렇게 부합이 된 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물이 된다고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미치겠네.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경락인은 당연히 이걸 취득하겠네. 이렇게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냥 이런 건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부합이 되거나 아니면 종물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다?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친다는 얘기죠, 다. 그래서 경락인이 이걸 다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 전후를 불문하는 게 포인트겠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판례가 이것은 뭐 이렇게 가끔 뭐 그냥 단순 암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부합물과 종물로 본 물건을 뭐가 있냐면 토지 지하에 토지가 있는데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 지하에 설치가 됐으면 이거 분리하기 힘들겠죠? 당연히 부합물로 본 거예요. 분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뭐 주유소 건물이 있는데 주유기가 있대요. 방금 봤죠? 주유기는 종물이에요. 종물. 즉 분리하기가 이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 뭐다? 종물인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 설비. 이것은 워낙 옛날에 과거 판례인데 과거에는 전화 교환 뭐 설비 같은 게 필요했었나 봐요. 즉 한마디로 그냥 뭐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시스템. 뭔가의 건물에 부착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면 뭐다? 이 백화점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겠죠? 종물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종물, 부합물이 아닌 물건이 뭐가 있느냐 봅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물건 파트에서 초반에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임목법상의 임목, 명의인 반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농작물, 건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러죠? 지금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가 토지에 부합이 되나요? 별개의 그 부동산인데다가 별개로 거래의 객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 수목이 아니라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별개의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또는 수목 같은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거나 아니면 과실 같은 경우에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출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합물이 아닌 거죠. 그죠? 봅시다. 이것도 뭐 이렇게 설명하죠. 돈을 빌려서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을이 이렇게 뭐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뭐 X토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면서 저당권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저당권자일 뿐이니까 이 을은 그 이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을이. 그래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뭐만 실행이 된 거죠? X 토지만 실행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토지에 부합돼 가지고 하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X 토지만 실행을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어서 채무자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지었을 때는 이 갑은 공동저당권자가 이 두 물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우선 별개의 거래가 객체가 되는 이런 물건들은 뭐다?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척도가 될 거예요. 중요해요. 다 봤고요. 그러면 종물은 봤으니까 이제 종된 권리를 볼까요? 종된 권리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일 때 다른 권리를 주된 권리라고 하고 어떤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물 이론에서 파생된 건데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이 건물을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이 건물만 소유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왜? 타인의 토지에 지금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 을 소유 토지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필요하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 전세권도 설정할 수도 있죠. 또는 뭐가 있죠?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권리죠. 이건 다 이 건물 소유권을 위한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이렇게 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종된 권리도 종물처럼 어떻게? 경락인이 나오죠? 이 정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다? 이렇게 종된 권리도 함께 취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 이겁니다. 종된 권리는. 됐습니다.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문제되는 경우 볼까요?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다. 그러면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리죠?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서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뭐다? 건물에 대해서 X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뭐다? 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저당권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만 잡았지 이 을이 사용권을 갖고 있죠. 뭘 했냐면 증축을 한 거예요. 증축을 너무 좁게 그렸네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증축 부분이 뭐다?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종속적이라는 얘기죠. 뭐에 종속적이죠? 이 현재 기존 건물에 종속적인 거죠. 그러면 경락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매가 됐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병이 경락인이 됐는데 경락인은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독립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뭉뚱그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령 평가된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병은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락에는 아시겠죠? 판례 볼까요? 예, 1의 1번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부합되면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뭐다?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 가로 2번을 봅시다. 지하 1층, 지상 7층에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뭐 이런 건물이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하까지 있는 이런 건물인데 불법으로 주택 부분 7층, 가장 꼭대기층에 복층으로 같은 면적의 상층을 건축했대요.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7층 이후에 이렇게 뭔가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대요. 즉, 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 올린 부분을 통로로 하는 통로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이 아래 부분을 이용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뭐다?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 앞쪽은 뭐다? 쭉 찾아봅시다. 물리적 구조에서 독립성이 없죠. 왜 없죠? 통로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별도의 주방시설이 없어요. 이 자체를, 이 올린 부분 자체를 주방시설이 없어요.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있나요? 독자적으로 이용 못하죠. 그죠? 주방시설조차 없으니까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것은 한 묶음으로 본다는 얘기죠. 한 묶음으로 보니까 부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죠. 지금 부합됐어요. 그러면 뭐다? 읽어보지 마시고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뭐다?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출이 된 내용이죠. 아시겠나요? 뭐다? 구조상, 물리상, 물리적 구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부합 여부를 판단해서 저당 목적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지금 파트가 저당권의 효력 배우고 있죠?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저당권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종된 권리 이거 설명 다 드렸죠? 볼까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치죠. 이렇게 빌려줘서 뭐다? 건물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밑에 사용권에 대해서도 뭐다?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왜? 종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는 종물 이론을 이렇게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했죠. 판례 볼게요. 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미친다고요? 지금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토지 임차권은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뭐다? 경락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죠.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알겠나요? 그래서 임차권도 당연히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가로 입어볼까요? 이 경우에 이것은 아직 임대차 전이니까 임대차에 똑같은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2번 볼까요?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뭐죠? 지상권에도 미치죠. 지상권 파트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이건 또 여기서 포인트네요.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되죠. 왜 그러죠? 지금 경매가 됐잖아요. 경락인. 그죠? 경매는 뭐죠? 상용 판매의 일종이죠. 이 상용 판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87조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서 등기 없이도 취득되는 경우 뭐죠? 끝에 있는 매가 경매였죠. 경매가 되면 등기 없이도 뭐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락인은 뭐다? 지상권도. 경락인이 그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는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기 상당하다. 이건 배웠죠? 경락인이 봅시다. 배웠지만 어려운 거니까 경락인이 뭘 취득했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또 뭘 취득했죠? 지금 지상권까지 취득해 있잖아요. 지상권도 같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락인이 팔았어요. 지금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이전을 하죠. 그리고 이 지상권도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따라다니는 권리예요. 종된 권리예요. 따라다녀야 돼요. 아시겠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대지 사용권 봅시다. 판례 볼까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고,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죠. 불가분하다, 종속적이다, 즉 한 세트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쭉 읽어볼게요. 구분 건물의 점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까지 미치므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뭐다?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를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모여있는 건물이다. 원칙적으로 건물은 이렇게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나의 물건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건물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쭉 층별로 이렇게 구분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그렇게 전유 부분이 있는 101호라고 할까요? 101호가 있고 뭐 102호가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 구분 등기를 하면 각각이 거래의 객체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큰 건물을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유 부분에는 이것만 포함되는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은. 그러면 이 건물을 밑에 받치고 있는 토지, 부지라고 하죠. 부지. 이 부지 전체에 대해서 이 부지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이 전유 부분 소유자가 이것만 소유를 하면 안 되고 뭐까지 소유한다고요?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시면 뭐랑 같이 사는 거라고요? 전유 부분이랑 이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유 부분만 봅시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뭐다? 이 대지 사용권, 이게 뭐죠?
종된 권리죠. 이게 대지상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전유분 플러스 뭐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락인은 뭐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뭐랑 같이 받는다? 이 부분이랑 대지사용권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볼까요?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기출이 된 부분이고요. 4번 볼까요? 그러나 이런 부합이나 종물 이런 것은 당사자끼리 내가 이렇게 종물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저당권의 객체로 하지 말자.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부합물이나 종물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조문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등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약정을. 됐고요. 과실을 볼까요? 359조를 볼까요?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 듯 말 듯 이럴 거예요. 알 듯 말 듯. 한번 이것도 해석을 해봅시다. 똑같은 그림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갑이 을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당권자면서 채권자죠?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 X 부동산을 지금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을이죠? 저당권은 점유가 이전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X 부동산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어떤 과실이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어떤 뭐 수익이라고 볼게요. 수익,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미치죠? 이 을한테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사용수익권을 보유를 계속 하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이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즉 과실 수취권은 이 사람에 있는 거죠. 을한테. 그런데부터는 봅시다.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안 갚으니까 압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빼돌릴까봐. 그때부터는 이 저당권자가 이 과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제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 과실조차도 경매를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먹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실을. 그래서 뭐다? 압류가 있은 후에, 이게 포인트죠. 압류가 있은 후에 뭐다? 이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자 이 사람이죠.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으로 안 미치는데 압류한 이후부터만 미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또 어려운 내용인데 아직 안 배우신 내용이라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압류한 사실을 통지를 해야지 이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X 부동산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을이 소유자였는데, 그죠? 소유자였는데 이 X 부동산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팔아버렸어요. 신소유자라고 합시다.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병은 이 X 부동산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다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채무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 갑이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천. 그러면 이 5천 까고
1억 중에서 이 X부동산 그 가격이 1억이니까 5천을 까고 이 사람이 을한테 5천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이긴 해요. 왜? 채무 인수라는 게 있어요. 채무를 인수를 하면서, 즉 을이 갑한테 지고 있는 채무가 있죠. 5천 채무가 있죠. 이 5천 채무를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뭐다?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채무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기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거지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채무가 인수가 된 경우에만 이게 맞는 얘기고, 채무 인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채무 인수가 안 되면 이 본래 부동산 가격 1억이죠? 이 1억 부동산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어떤 느낌이 들고, 이 사람 손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득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채무가 누구한테 갖고 있는, 그 귀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즉, 이 사람이 채무를 이렇게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을 돈을 다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건 향후에 나올 텐데, 이 5천을 안 갚으면, 안 갚아가지고 이게 경매가 됐어요. 그럼 이 병이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 을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어려운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즉 채무가 인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다 주고 산 거죠? 다 주고 산 거니까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소유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과실을 수취하는 게 맞죠?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과실을 수취해야 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뭐다? 지금 압류까지 한 거예요. 갑이. 압류를 하면 이 과실의 효력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지금 갑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과실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을이 갚을 줄 알고 이렇게 물건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 갑이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통지를. 지금 얘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과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지를 안 하면,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이 사람한테 대항 못 한다는 얘기죠. 즉 병이 내 거야, 이 과실 내 거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설명 안 했네요. 지상권, 전세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 잊어버리세요. 소유자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자도 사용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실을 수취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뭐다?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상권자, 전세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볼까요? 예, 1번. 예, 봤습니다. 2번도 봤는데 저당권이, 2번만 읽어봅시다. 저당권이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과실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서 얘를 차임채권이라고 했어요. 차임채권도 뭐다? 과실이에요. 과실이죠. 과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차임채권도 뭐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건 기출이 됐네요.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이런 제3자에, 이제 곧 나와요. 이것도 이 얘기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 3자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당권자가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지상권자 등이 지료를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나 지급했어. 응?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항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다 봤고요. 이제 물상대의를 보도록 할게요.
예, 물상대인 한번 본 적 있죠? 예, 342조 봅시다. 질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왜 이거냐면 이게 이제 저당권이 이 370조 규정이에요. 보면 342조가 있죠? 저당권에 있는 이 규정 370조 규정 때문에 이걸 준용한다는 얘기죠. 질권에 있는 걸 준용해.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다 저당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봅시다. 그럼 다 봤죠? 저당물의 가치적 변형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물상대회가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물상대회가 뭔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을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1억을 빌려주면서 이 X 부동산, 을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에 뭘?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죠. 근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뭘 했냐면 화재보험을 들어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불이 났답니다. 불이. 그래서 홀라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뭘 저당 목적물로 했죠? X 부동산 그 자체를 목적물로 했죠. 즉 부동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죠? 근데 X 부동산 소유권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뭐다? 화재보험을 들어놨죠. 화재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뭐죠? 뭐가 생기죠?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생기죠. 즉 화재보험금 청구권 누구한테 생기는 권리죠? 이 병이 보험회사라고 해봅시다. 을이 이 화재보험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이었으니까. 을이 병한테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현재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저당권자는 나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경매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저당을 잡혀놨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하면서 뭐라고요?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내가 이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당권 자기가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 귀속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배웠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가 더 먼저 변제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희들은 별거 없어. 나는 우선 변제돼. 너희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다?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채권 실현에 쓰여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죠? 유치권에서 배웠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채권자들이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치권자는. 그죠? 다른 유치권자도 채권자일 거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들이랑 같은 순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을 이거 이렇게 화재보험이 나왔네 그러면 내 채권에 쓰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뭐다? 저당권 자체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물상 대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법조문 그 뒤쪽에서 후단부가 주중요하죠.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이때의 압류는 뭐를 위한 압류냐면 특정성을 위한 압류예요. 이것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무슨 얘기냐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왔어요. 즉 을이 병한테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병이
화재 보험금을 낼름 을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을이 을 재산과 을의 기본 본래 있던 재산과 이 화재 보험금이랑 섞여버리죠. 섞여버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화재 보험금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물상대위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섞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까지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섞여버리는 순간 화재보험금이 이쪽 귀속이 돼버렸어요. 섞여버리는 순간 뭐다? 다른 채권자들이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죠? 화재보험금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재산이 본래부터 얼마 있었는지 네가 이제 증명을 해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다? 이 압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압류를. 이 보험금 청구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이 저당권자는 이 사람한테 지급되기 전에 이 채권 자체죠. 보험금 청구권이니까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질 채권 자체를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하면 뭐다? 특정이 되겠죠. 특정이 된다는 것은 안 섞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압류를 해야 합니다. 특정을 위한 압류예요. 그래서 특정만 되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시겠나요? 압류가. 이렇게 해서 볼게요. 판례를 볼게요. 1번 저당 목적물이 소실됐죠. 소실이라는 것은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죠. 소실되어 저당권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보험금 청구권은 저당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 맞죠?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가치의 변형물이니까. 이거 봅시다.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즉 저당 목적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것이지 저당물의 교환 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쭉 읽어볼게요. 협의취득은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서의 보험권 토지에 추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출된 건데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좀 어려운데 봅시다. 갑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예요. X 건물이라고 해볼까요? 이 사람이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죠.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자가 뭐다?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매매를 하면 이 병은 뭐다?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 생겼네? 물상대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넘겨받아졌죠? 그렇다면 저당권이 없어지나요? 저당권은 소유권이 어디로 가든 물권으로서 인정이 무조건 되는 거죠.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저당권이. 그래서 이렇게 매매처럼 지금 매매가 됐죠. 저당권이 따라가죠. 그 따라간다는 표현을 추급이라고 쓴 거예요. 추급.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는 경우에는 뭐다?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또 그려볼게요. 채권자면서 저당권자고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런데 이 X 건물에 X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에 X 토지가 수용이 돼요. 수용.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 X 토지를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수용되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하는 경우에 이 수용되면 국가는 을한테 뭘 줘? 수용 보상금을 주죠. 수용 보상금을 주는데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이 저당권자가 내 저당권 소멸됐어 하면서 뭐죠? 물상대위를 할 수 있죠. 이런데 수용 같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수용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마 부동산 공법 그 파트에서 그 과목에서 배우실 텐데 이 을이 이게 X소지를 갖고 있는데 수용되는 게 아니라 협의 취득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협의죠. 좀 매매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즉 국가가 이 X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협의 취득은 매매랑 실질적으로 동일하대요. 매매랑 동일하니까 뭐죠? 이 저당권이 따라가는 거죠. 취급되는 거죠. 따라가는 경우에는 뭐다? 물상대위가 인정될 필요가 없죠. 왜? 저당권이 살아있는데 뭘 같이 변형물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판례인데 다시 봅시다. 예, 2번 다시 볼까요? 이건 중요하죠. 특히나 부동산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저당권이 없어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게 수용 같은 건 없어진다고 했어요.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현실화됐던 건 뭐죠? 기존 소유자가 돈을 받았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뭐가? 저당권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다?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되겠죠. 저당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협의취득이라는 게 나오죠. 협의취득은 매매계약과 성질이 같대요. 그래서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소리가 뭐죠? 공용징수가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에 해당이 안 되는, 성격은 뭐 약간 내용은 비슷하지만 수용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보상금, 실질은 매매대금입니다. 이건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번 볼게요.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잘 써놨습니다.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물상대위권 행사의 방법. 뭐라고 그랬죠? 압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지 특정성이 생기니까, 안 섞이니까 그럴 때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꼭 자기가 압류를 저당권자가 압류를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특정성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무방하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그렇죠? 특정성을 위한 압류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 이것도 기출된 내용인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이런 것을 자기가 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답니다. 안 해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았어요.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 등을 수령을 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행사를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그래서 뭐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행사를 했어야지. 행사하지 안 하는 놓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지금 그 채무자가 수령했죠.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자기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건이니까 뭐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공평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판례 볼까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기타, 금전 기타 물건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금이라고 할게요. 화재보험금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지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그렇게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이죠.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뭐 이런 걸 좀 보고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 이것도 압류로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다? 스스로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상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좀 쉬었다 할게요.